딥스로트, 1970년대 미국을 뒤흔들었던 워터게이트 사건, 그 내부 고발자의 암호명이었죠. 이 익명의 제보 하나가 결국 대통령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 바로 휘슬블로어라고 부릅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번 상상해 보시죠. 내가 속한 조직에 어떤 거대한 비리나 불법 행위를 알게 된 겁니다. 양심에 따라 공익을 위해 이걸 외부에 알려야 할까요? 마음이 정말 무겁죠. 그렇게 했을 때 회사는 분명 당신을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배신자로 볼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징계하려 들겠죠. 이 외로운 싸움에서 과연 법은 당신을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볼 자료들이 바로 이 딜레마의 한가운데를 파고듭니다. 공익을 위한 내부 고발이 과연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한국의 법과 또 최신 판례들은 이 아슬아슬한 균형을 어떻게 잡아가고 있는지 지금부터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이 내부 고발이라는 걸 바라보는 시선이 나라마다 문화적으로 꽤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배경부터 좀 짚어보죠. 네, 그게 아주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서양에서는 내부 고발자를 조직의 자정 능력을 돕는, 뭐랄까 일종의 용기 있는 메신저로 보는 시각이 강해요. 아, 영국의 공익고발법처럼 법적인 보호장치도 아주 탄탄하게 마련되어 있고요. 일종의 사회적 면역 체계처럼 보는 거군요. 조직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맞습니다. 바로 그런 개념이죠. 반면에 일본이나 중국 같은 동양 문화권에서는 아무래도 조직에 대한 충성, 또 위계 질서를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부 고발을 조직에 대한 배신으로 여기는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히 강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보호법이 있어도 특유의 이지메, 그러니까 집단 따돌림 문화 때문에 신고자가 결국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도 있죠. 듣고 보니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좀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강하고 또 가부장적인 조직 문화도 있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전환점이 있었죠. 바로 IMF 외환 위기입니다. 아, 그때였군요. 네. 이때 수많은 기업 비리가 내부 고발을 통해 터져 나오면서 사회 전체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이런 고발이 결국 사회를 더 투명하게 만드는구나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한 겁니다. 사회적 인식이 바뀐 거네요. 그렇죠. 이제는 법이 그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의 법은 그 용기 있는 메신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하고 있나요? 핵심 법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하고 부패방지 권익위법. 이 법들의 목표는 아주 명확하고 또 강력합니다.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누구도 어떤 형태의 불이익도 받아선 안 된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불이익이라는 게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그냥 해고나 정직 이 정도로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훨씬 더 넓습니다. 자료에 명시된 걸 보면 해고나 파면 같은 그런 극단적인 조치는 물론이고요. 네? 승진해서 일부러 누락시키거나 엉뚱한 부서로 보내버리는 부당한 전보, 또 노골적인 집단 따돌림, 심지어 마땅히 받아야 할 교육훈련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까지 전부 불이익 조치로 봅니다. 굉장히 촘촘하게 규정돼 있죠. 정말 광범위하네요. 네, 만약 회사가 이거 어기면 아주 강력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현실적인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대부분 회사 취업 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보면 회사의 기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비밀 유지 의무 조항이 꼭 있잖아요. 네, 거의 다 있죠. 그런데 내부 비리를 고발하려면 내부 자료를 근거로 제시해야 할 텐데 이건 이 조항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 아닌가요? 신고자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법이 아주 명확하게 교통정리를 해놨습니다. 어떻게 해놨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3항에 아예 못을 박아뒀어요. 공익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아, 법적으로 예외를 인정해 주는 거군요. 예외라기보다는 우선한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공익이라는 더 큰 가치를 위해 행동했다면 설령 그 과정에서 내부 문서를 복사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했더라도 이걸 비밀 누설이라는 죄목으로 징계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회사가 이렇게 나오면요. 신고하는 건 좋은데 자료를 빼돌린 그 절차 자체는 문제다. 네, 바로 그게 흔한 수법이죠. 그렇게 징계하려고 한다면 그 징계 자체가 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로 봐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회사도 바보가 아닐 텐데요. 대놓고 당신 신고해서 해고야 이렇게 말하지 않겠죠? 원래 근무 태도가 불량했다. 최근 성과가 나빴다. 이런 식으로 다른 이유를 갖다 붙이기에 뻔합니다. 이런 소위 별건 징계는 어떻게 가려내죠? 그래서 법이 아주 강력한 무기를 하나 마련해뒀습니다. 바로 인과관계 추정이라는 장치입니다. 인과관계 추정,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건 법정에서의 게임의 룰을 완전히 뒤바꾸는 개념입니다. 공익신고를 한 시점으로부터 2년 안에 어떤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면 2년 안에요? 네, 2년 안에요. 그러면 법원은 일단 그 징계는 신고 때문에 내려진 보복성 조치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잠시만요. 그 추정한다는 게 그냥 그럴 것 같다고 짐작하는 수준은 아닐 텐데요. 법적으로 어떤 힘을 갖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추정은 일단 법적으로 사실이라고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즉, 입증 책임이 180도 뒤바뀌는 거죠. 입증 책임이요. 네. 보통은 억울함을 주장하는 신고자가 이 징계는 보복입니다 라고 증명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반대가 됩니다. 회사가 증명해야 하는군요. 맞습니다. 회사가 이 징계는 신고와 0.1%도 관련이 없으며 만약 이 사람이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똑같은 시점에 똑같은 징계를 내렸을 겁니다 라는 걸 아주 명백하게 증명해야만 합니다. 와, 그건 회사 입장에서 증명하기가 정말 어렵겠는데요. 사실상 신고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조항이네요. 2년이라는 기간도 상당히 길고요. 그렇죠. 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추정이 깨진 아주 중요한 최신 판례가 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도 비중 있게 다뤄져 있더군요. 그 2022년 대법원 판결 말씀이시군요. 어떤 사건이었죠? 네, 한 대학병원 교수가 있었는데 전공의와 치료사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병원 측에서 이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죠. 그런데 그 시점이 미묘했군요. 바로 그겁니다. 징계 절차가 시작되자 이 교수가 갑자기 자신을 조사하던 병원 관계자들의 비리, 예를 들면 의료기기를 신고 없이 판매했다는 등의 문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뒤 병원은 원래 진행하던 절차에 따라 그 교수를 해임했죠. 아하, 상황이 복잡해지네요. 신고를 한 뒤에 해임이 됐으니까 겉으로 보기엔 인과관계 추정이 적용될 완벽한 조건인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1심과 2심에서는 이 추정을 받아들여서 해임이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뒤집혔다고요? 왜죠? 대법원은 이 사건의 본질을 다르게 본 거죠. 교수에 대한 징계 사유, 즉 상습 폭행이라는 이 중대한 비위는 공익신고와는 전혀 무관하게 신고가 있기 훨씬 전부터 이미 명백히 존재하고 확정된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이 해임은 신고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니라 신고가 없었어도 어차피 진행될 일이었다라고 판단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대법원은 불이익 조치가 신고와 무관하게 이미 확정된 정당한 사유로 이루어졌음이 명백히 입증되면 인과관계 추정은 번복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이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해요. 공익신고는 부당한 보복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주는 방패이지 당신 자신의 명백한 잘못을 덮어주는 만능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일종의 선을 그어준 거죠. 그 교수 사례를 듣고 나니 또 다른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 교수는 자신의 비위와는 별개의 사안을 신고했잖아요. 네, 그랬죠. 만약 신고자가 자신이 바로 그 비리에 직접 가담했던 사람이라면 상황이 달라지나요? 예를 들어 나도 공범이지만 이건 더 이상 안 되겠다고 결심하고 자백하듯이 신고하는 경우 말입니다. 내부 없이는 드러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법은 그런 내부 고발을 장려하기 위해 책임 감면 제도라는 일종의 당근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신고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 행위나 비위가 드러나더라도 그 형벌이나 징계를 줄여주거나 아예 면제해 줄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럼 비리를 신고하면 나도 잘못했지만 공익에 기여했으니 봐주세요가 통하는 거군요. 무조건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이것을 임의적 감면, 즉 감면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는 재량의 문제로 봤습니다.
그래서 징계권자가 감면을 안 해줬다고 해서 그 결정 자체가 위법은 아니라는 게 기존 입장이었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최근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고요. 네,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아주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이 책임 감면 조항을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고 그냥 징계를 내린 사건이었는데요. 아, 검토조차 안 하고요. 네, 법원은 이걸 재량권 남용이라고 봤습니다. 즉, 감면이 의무는 아닐지라도 이 사람의 공익적 기여를 고려해서 감면을 해줄지 말지를 반드시 심사해야 할 의무는 있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징계권자가 신고자의 공익 기여를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게 만든 거네요. 맞습니다. 일단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진지하게 논의는 해보라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신고자의 공익적 기여를 징계 수위를 정할 때 중요한 요소로 반드시 참작하라는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실용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법적 장치를 알았다고 해도 만약 내가 공익신고 후에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면 당장 어디로 가서 문을 두드려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첫째는 앞서 잠시 언급된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 조치를 신청하는 겁니다. 권익위에 가는 것의 장점은 뭔가요? 가장 큰 장점은 신속하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앞서 길게 설명한 인과관계 추정 원칙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권익위는 이 징계가 신고에 대한 보복인가? 라는 이 질문에 집중하거든요. 여기서 보호조치 결정이 내려지면 이게 법적 강제성이 있어서 회사가 따르지 않으면 이행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이 반복해서 부과됩니다. 아주 강력하죠. 그럼 다른 경로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는 겁니다. 노동위원회요? 네. 이 절차는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징계의 사유, 절차, 수위가 전반적으로 적절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징계 자체의 정당성을 다투는 거죠. 그렇다면 권익위와 노동위원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둘 다 갈 수 있나요? 둘은 완전히 독립된 절차라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의 전문가들은 전략적으로 둘 다 활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조언합니다. 왜 그러죠? 왜냐하면 두 기관이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권익위는 신고로 인한 보복이라는 측면의 현미경을 들이대고 노동위는 징계 자체의 부담함이라는 더 넓은 렌즈로 사건을 보거든요. 아, 초점이 다르군요. 네. 서로 다른 각도에서 징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으니 구제받을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는 거죠. 양쪽에서 동시에 압박하는 일종의 투트랙 전략이군요. 아주 현실적인 조언이네요.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공익신고는 더 이상 조직에 대한 배신 행위가 아니라 법적으로 매우 강력하게 보호받는 정당한 권리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특히 신고 후 2년 안에 이루어진 징계는 일단 보복으로 추정되어서 회사가 그게 아니라는 걸 직접 증명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되고요. 하지만 동시에 공익신고가 자신의 모든 잘못을 덮어주는 무적의 카드는 아니라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2022년 대법원 판례에서 봤듯이 신고 행위와 전혀 무관한 자신의 중대한 비위까지 감싸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신고자가 비리의 일부 가담했더라도 법은 그 공익적 기여를 반드시 참작해서 징계를 결정하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논의는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져줍니다. 만약 당신의 조직에 문제를 제기하고 또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신뢰할 만한 내부 감사팀이나 소통 창구가 아주 잘 갖춰져 있다고 상상해보죠. 그런 상황에서 직원이 그 공식적인 내부 절차를 건너뛰고 곧바로 외부 수사기관이나 언론에 문제를 터뜨리는 것은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신뢰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그 행위 자체가 공익신고라는 행동의 윤리적 무게를 조금은 다르게 만드는 것일까요?